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그 천문학자. 이분 빼면 뭐 아무것도 없어 한국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해하실 것 같은데. 네. 클래스가 좀 있으시다 뭐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될까요? 넘버원이지. 자타공인 넘버원. 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황호성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란하시죠? 예, 굉장히 곤란한. 저희는 탑은 원래 탑 클래스만 모시니까. 저희가 항상 우리 황 교수님한테 진짜 천문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는데 지난번 시간에 할 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그 방송 나가고 그 제목에 그 역대급 고난도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붙여서 나갔더라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봤다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아, 두 부류가 계시던데 이제 도전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고 예. 제목 보고 바로 끄신 분도 계시고. 네.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오늘은 조금 더는 아니고 조금 쉬운.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천문학은 그래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유클리드 망원경 뭔가 처음 사진을 보내왔다고 해서 이제 그게 뭔지 그 유클리드 망원경에 대해서 복습도 좀 해보고 네. 해서 하여튼 모셨습니다. 네. 뭐부터 볼까? 유클리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유클리드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그 사진을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 그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그림 기억나세요 혹시? 맞아, 기억납니다. 근데 누구 여기서 얘기가 유클리드가 누구였냐고 물어봤던 것까지 기억나요. 뭐 잘 읽는 사람이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이제 이 그림 자체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네. 우리 잘 아는 뭐 그리스 옛날 그 이제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수학자 여기서 유클리드가 누구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러면 잘 유클리드. 읽는 사람이었는데. 정확하죠. 잘 든 사람 보면은 어떻게 기억이 좋아요? 여기 넘겨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번호가 붙여 있는데 아.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손가락 위를 드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제자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아리스토텔레스?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예. 유클리드는 오른쪽 아래 여기 18번이라고 오른쪽 아래 컴파스. 컴파스 자가 아니었군요. 컴파스를 들고 있는 분이 이제 유클리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텐데 유클리드 기하학. 그래서 기하학에 굉장히 대단한 공을 세우신 예.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사진에 이제 보면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제 유럽 우주국이 이제 망원경을 이제 하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카메라를 두 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하나랑, 그다음에 적외선에서 파장이 좀 긴 데서 찍은 카메라를 올려놔가지고, 얘가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은하들의 또 거리를 재서 은하들의 3차원 지도를 만들고, 또 은하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정교하게 정밀하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예. 그걸 분석을 해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 두 개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유클리드의 어떤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발사가 돼서 예. 그때 발사가 됐을 때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유클리드가 뭘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같이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 유클리드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가 뭐 카메라를 처음 사거나 뭐 하면 처음 찍어보잖아요. 막 찍어봐서 뭐 집안에 어디를 찍어봐서 이게 잘 되는지 예.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해서 그 첫 번째 사진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온 자료를 우리가 이제 그 유럽 우주국에서 잘 예쁜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암흑물질은 발견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암흑물질은 얘가 이제 6년 동안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관측을 한 자료를 모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은 뭐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은 아직 뭐 얘기하기는 좀 멀었고요. 우리가 예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저게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조금 작다. 그렇죠. 그리고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예쁜 천체 사진을 관측하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찍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야. 아니, 이거 대단한 건데 이런 걸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딱 그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 다음 자료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봤을 법한 게 크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거 13조 원이 들었던 이제 세계에서 비싼 장난감 같은 데 망원경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올린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오른쪽에 있고요. 예. 왼쪽이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보낸 유클리드 이제 망원경인데 이제 거울 크기가 여기 1.2m 대 6.5m가 있는데 이제 망원경에서 거울이 크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빗물을 모으는 양동이처럼 예. 양동이가 크면 클수록 빗물을 많이 모으고 예. 그래서 좀 더 희미하고 어두운 천체까지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좋은데 멀리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유클리드 망원경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우리가 자동차가 버스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예. 망원경도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다양한 천체를 포함해서 이것저것 관측하는 말하자면 범용의 예. 이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관측을 하는 그런 망원경이고 유클리드 망원경은 딱 어떤 특정 목표를 딱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연구하는 거에 최적화된 망원경에서 망원경은 작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화각이라는 게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크기를 얘기하거든요. 예. 네. 여러분 넓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카메라 앞에 보면은 사진 찍을 때 렌즈를 교체하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교체해서 좁은 영역을 자세히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찍을 것인가.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좁은 영역을 자세하게 찍는 망원경이고, 유클리드 망원경은 이 넓은 영역을 이제 크게 찍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어요. 그 이유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어떤 특정한 천체를 자세히 뜯어보고 싶은 게 목표인데 예. 이 유클리드 망원경은 하늘의 한 3분의 1을 다 사진을 찍어서 예. 그 사진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자세히 보는 것보다 많이 크게 보는 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하고 유클리드는 처음부터 이제 설계가 또 목표가 달라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기억나기로는 우주가 가속 팽창. 음. 그러니까 갈수록 멀리 갈수록 더 빨리 간다. 그렇죠. 우주가 그러면 그게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암흑 에너지에 있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렇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클리드 망원경으로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걸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예, 비슷하게 잘 맥락을 짚어주셨는데요. 예. 결국엔 우리가 가속 팽창을 하는데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주가 궁금한 거는 시작했을 때 현재에 이를 때 어떻게 팽창을 해왔는지 속도가 계속 변했는지 아니면 속도가 일정하게 팽창을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아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속 팽창을 처음 발견한 거는 초신성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초신성이라고 예, 예, 하는 예. 걸 가지고 표준 촛불 그래서 기준점은 그렇죠. 있었죠. 밝기를 아는 천체를 여기서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밝기를 측정하면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재서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멀리 있다는 얘기는 예. 훨씬 더 그만큼 팽창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연구한 게 이전에 이제 가속 팽창을 이해한 방법인데 예.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은하들의 3차원 지도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하들과 은하들 사이의 간격이 우주가 작았을 때 옛날에 어땠을까요? 딱 붙어 있었겠죠. 가까이 있었겠죠. 조밀조밀. 그렇죠. 가까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다가 점점점 우리로 오면서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졌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얼마만큼 시간에 따라서 빨리 멀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든다는 게 이제 지도를 만들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뭐 거리 이런 걸 재게 되잖아요. 예. 그럼 옛날에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더 멀리 더 과거에는 또 은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이런 걸 재서 은하와 은하 사이가 공간이 얼마만큼 빠르게 팽창해 갔는지 이제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유클리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뭘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은하 사진을
계속 찍는데 어. 거리까지 은하의 거리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3차원 지도. 예. 은하들의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가까이 있을 때 은하들끼리의 평균적인 어떤 거리, 그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들의 어떤 평균적인 거리, 거리를 측정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가까웠고 지금은 엄청나게 멀어졌구나.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 모형을 세워서 어떤 모형 A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했는데 네. 100억 년 전에 은하들이 이만큼 가까웠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 한 엄지손가락만큼.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손가락 2마디만큼 예를 들어서 벌어져 있더라. 그럼 모형 A는 틀렸구나. 다른 모형의 예측이 손가락 2마디만큼 떨어진 거리를 예측하는 모형이 있을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가까이 있는 은하, 멀리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잘 측정하는 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그만큼 옛날 사진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가장 큰 게 우리가 어떤 걸 본다라고 하는 걸 결국에 빛이 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형광색 빛이 두 분을 때려서 예. 반사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무한하지 않아서 저랑 한 3m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빛이 3m 동안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현재 본다는 얘기는 옛날에 빛이 3m 전에 출발한 게 0.00000001초를 지나서 제 눈에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안 기자님의 0.0000001초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젊은 모습을 보는 거죠. 젊은 그렇죠.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앞줄에 앉은 친구랑 뒷줄에 있는 친구한테 가까이 제가 동시에 여러분들 본다는 얘기는 뒤쪽에 앉은 친구들은 조금 더 빛이 일찍 출발하는 게 제가 동시에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으면 뒷줄에 앉아라. 라고 멀어져야 되나 계속. 그렇구나. 그게 똑같이 천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예. 우리가 멀리 있는 천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랫동안 빛이 달려서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 우주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클리드는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래서 3차원 지도를 가까이 있는 우주, 먼 우주의 지도를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이해는 안 하는데 차차차 저 배워가면 되겠지. 아니, 그때 기억이 좀 날 듯 말 듯. 그때 배우실 때 황우성 교수님의 수제자라고 대표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원래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우주 지도를 만드는 게 제 이제 보통 제가 주로 연구하는 일인데 그래요?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아마 여기 지금 이번이 4번째인가 5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주 지도를 만들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연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올 때마다 새로워서 저도 새롭고 좋네요. 네. 일단 그 지금 보내온 영상부터 한번 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럼 가장 처음 이제 유클리드 망원경 올려서 얘가 이제 예상한 대로 네. 사진을 잘 찍었는가 이게 첫 번째 시험 영상을 보낸 게 요거거든요. 네. 예. 여기 보면 왼쪽이 여기 이제 왼쪽이 이게 여러분들 아는 이제 흔히 말하는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랑 똑같은 거예요. 예. 디지털 카메라랑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은 핸드폰 카메라에 이제 요 사각형이 하나짜리 예. 여기 하나인데 이 하나도 실제로는 그걸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CCD라고 부르거든요. 네. 예. 뭐 이렇게 charged coupled device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격자 바둑판 같은 격자고 그 격자 하나 하나를 우리가 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점묘법이라고 혹시 기억나죠? 예, 점으로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점으로 찍어서 그림을 예. 그리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이 얼마나 많이 찍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얼마나 부드럽게 보이느냐 예.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화소수라고 하는데 네. 여기 지금 보내온 화소수가 여기 보면은 제가 가시광에서 찍은 영상인데 노출 시간은 566초를 동안 이제 빛을 모은 거예요. 예. 화소수가 얼마냐면은 이게 이게 하나의 사각형이 가로가 4096개 화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세로로 4132개 화소가 있고 예. 이게 36개가 있어요. 6 총 곱하기 그런 6으로. 저런 블록이 36 예, 6 곱하기 6으로 예. 그 중 몇 개냐면 화소수가 6.1억 개예요. 6억 화소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라고 항상 저희가 이제 보통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요새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예. 제가 이제 그 여기 가져온 게 그 우리 갤럭시 S23 핸드폰 카메라에 있는 후면 카메라의 화소수가 2억 화소예요. 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훨씬 큰데 원래 되게 좋은 건데. 꼭 화소쯤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좋아 느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카메라 가격이 다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쓰는 거는 네. 네. 우리가 뭐 한 1-200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십억, 수백억 원 정도가 되는 카메라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질이 다르긴 한데 음. 아무튼 화소수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소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핸드폰보다 한 3배 정도 그렇죠. 그래서 뭐 핸드폰 3개 올라갔을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찍은 영상을 보냈더니 예. 뭐 괜찮은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별도 보이는 것 같고 네. 육각형으로 보이는 거 예. 전체들이 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네라고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보내왔고 그다음에 또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요게 바로 유클리드가 한 방에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왼쪽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0.75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180도라고 하늘을 예. 하면은 0.75도면 180분의 1이 1도고 예. 그 1도에 4분의 3이 0.75도여서 그렇죠, 그렇죠. 하늘에 이제 조그마한 여기인데 예. 문제는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한 방에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빨간색 훨씬 적네요. 그렇구나. 너무 작다 보니까 아. 이 유클리드와 똑같은 이 화각을 찍으려면은 이 제임스 웹이 수백 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찍어서 모자익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임스 웹은 이런 연구하는데 바로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런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유클리드가 이제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고. 예.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가 네. 달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보는 달 있잖아요. 이거 이제 네. 화각으로 따지면 0.5도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얘는 달을 한 방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달을 한 방에 찍기에는 달이 너무 밝아서 네,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음. 달을 한 방에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유클리드가 두 개의 카메라를 가져왔거든요. 하나는 가시광에서 찍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하나는 가시광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거,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게 Y 필터가 뭐냐면은 필터는 어떤 특정 파장의 빛만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 우리가 아는 1.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파장을 가진 빛만 통과시키는 카메라로 찍었더니 예. 요런 게 나온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카메라 하나가 픽셀이 화소가 2000 화소 곱하기 2000 화소 예. 이게 16개가 있어서 약 0.67억 개 화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적외선은 알겠지만 국방에도 쓰이고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런 건 잘 안 알려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적외선 카메라를 만들고 싶지만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만들기 어렵습니까? 네, 이게 이제 바로 국방이 연결되다 보니까 기술을 잘 안 가르쳐요. 몰진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때 네. 그 이제 온도가 높은 열이 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적외선 화상 카메라를 맞습니다. 어디다 놓고 통과시켜서 하잖아요. 네. 열하면 문제는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 군에서 음. 밤에 영화 보면은 이제 그 고글 아. 같은 거 쓰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자기 체온에 맞는 열을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을 내다 보니까 그 열이 어디에 있는 탐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적외선 카메라예요. 예.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가 바로 우리가 밤에 전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적외선 기술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럼 가시광선은 빛을 찍는 거고 적외선은 열을 찍는 거고. 둘 다 똑같은 빛인데 네. 빛의 파장이 얼마나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 그것보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 근데 적외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실제 자기 체온에 따른 이제 빛과 열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빛을 내는데 빛이 주로 적외선에서 나와서 보이는 거지 가시광선에서 저도 빛을 내요. 예. 아주 작지만 잘 안 보일 뿐이죠. 아무튼 핵심은 네. 테스트 촬영을 했더니 가시광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둘 다 잘 작동을 하더라. 작동하더라. 그게 이제 이 그 시험 관측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시광선으로는 보려고 하는 게 다른 게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우주를 관측할 때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다 가시광에서 보는 예. 건데 네. 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데 어. 그 우리가 소방차
네. 소방차랑 그 우리가 소방차가 다가올 때 내는 소리랑 예. 소방차가 우리로 멀어져 갈 때 내는 소리가 달라지죠. 예. 그 왜 그렇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배웠나요? 어려운 붙이 배운 것 같긴 합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도플러 효과라고. 예. 도플러 효과라고 뭐냐면은 소리의 길이가 다가오는 것과 길이가 다가오는 거랑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멀어지는 게 거. 달라진다. 그 예.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고 예. 똑같거든요. 빛을 내는 어떤 천체가 나를 때 다가오면서 낼 때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고 예, 그렇겠네요. 얘가 나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빛을 내면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길어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시광에서 원래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은하가 빛을 냈는데 나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가시광을 내면 제가 여기서 관측할 때 그 가시광이 적외선 쪽으로 옮겨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은하를 가시광에서 관측을 못하고 아. 적외선에서 관측을 해야 돼요. 멀어지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외선은 길어진 파장을 잘 관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은하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예. 또 뭐가 나는데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인데 음.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잖아요. 또 네. 다른 은하가 있는데 은하들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팽창한다는 얘기는 팽창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다른 은하를 보니까 다른 은하가 나로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은하를 보니까 멀어져 가고 저 은하를 보니까 또 멀어져 가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우주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있는 은하를 봤을 때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은하가 멀어져 가는 걸로 팽창하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하를 관측하면 대부분의 은하는 멀어지겠죠. 나로부터 멀어져요. 예. 멀어지니까 멀어져 가면서 빛을 내니까 걔는 원래 그냥 가시광선을 내도 눈에 안 나한테 보이는 오는 와중에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걔를 보려면 적외선으로 봐야 돼요. 가시광선으로는 안 보입니까? 조금 보이긴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근데 어떻게 하면 걔가 원래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짧은 게 뭐냐면은 바로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 예. 걔가 자외선도 내요, 은하가. 예. 예. 근데 자외선도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얼만큼 길어지냐 가시광선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걔를 보면 걔가 원래 자외선에서 냈던 거를 제가 가시광선에서 보게 되는 거고 예. 걔가 원래 가시광선에서 낸 거를 제가 적외선에서 보는 거예요. 거고. 이게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파장이. 아, 원래 낸 걸로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식으로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걔가, 눈에는. 그래서 걔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시광선이 그대로 가시광선으로 보이는데 하필 얘가 움직이면서 빛을 내면 그 빛의 파장이 바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를 굳이 꼭 가져간 이유는 네.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하기 위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봐야 돼. 그렇죠. 멀리 있는 은하는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더 빨리 멀어지니까 얘는 파장 이동이 더 심해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더 먼 적외선으로 움직여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먼 은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 중에 없는 은하들은 여기서 좋은 볼수 질문이신데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이 오히려 더 긴 파장을 관측할 수 있는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임스 웹은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를 보려고 굉장히 파장이 긴 적외선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찍어가지고 요 부분만이라도 그렇죠. 더 멀어지는 자세하게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를 보려고 하는 게 목표고 이 유클리드는 멀리 보는 건 맞는데 제임스 웹보다는 가깝지만 예. 넓게 보려고 많이 보려고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럼 하여튼 0.75도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전체로 다 찍어야 180도 아니 360도를 다 돌아서 찍어야 전체가 나오겠네요. 그 전체 하늘에 대한 이제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을 천문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예.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대체 여기서 어떻게 암흑물질의 어떤 힌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예. 제임스 웹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어. 올려오는 거고
외계인? 여러 목적 중에 그쵸. 하나가 네, 이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천체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외계 행성을 오면 어디서 찾을 것인가? 별이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 그렇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은하, 예. 우리 은하에만 해도 별이 거의 1,000억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 넘게 있기 때문에 셀 수가 태양과 없네, 비슷한 별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과 비슷한 별을 찾고 예. 그 태양과 비슷한 별 옆에 지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별들 하나씩 찍어서 제임스 웹은 하나하나 찍어서 지구가 있는지 흔적을 찾는 거예요. 저기 외계인이 있다 없다. 살만하다 못 그렇죠. 살만하다.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야. 하나하나 해가는 게. 유클리드는 그걸 찾으려고 하는 유클리드는 건 그걸 할 수 없는 게 이건 너무 커서 너무 자세히 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이 살 걸로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주로? 이렇게 우주가 크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옛날에 칼 세이건이라는 우리가 많이 코스모스 예, 책을 그렇죠. 쓰신 이제 그분의 이제 콘택트라고 하는 이제 원래 책인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질문을 어린 아이가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는데 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분명한 그런 얘기를 말이지. 했어요. 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옛날에 이게 공상과학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진짜 열심히 과학적으로 찾고 있어요. 실제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이 예. 외계 행성, 태양과 같은 별에 이제 지구형 행성은 아니었지만 목성과 같은 형성을 갖고 있는 별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처음 찾은 그분들에게 노벨상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지금 그때 처음 1990년대에 찾고 지금 한 30년 동안 5,000개가 넘게 후보가 찾아졌어요. 후보가 5,000개나 돼요? 외계 행성, 그러니까 별이 있고 생명체가 행성이 있을 있는. 것으로 근데 아직 추정되는. 생명체의 흔적은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 5,000개의 행성계는 찾았고 이제 거기에 생명이 살만한 애가 누군가, 물이 있을 때가 누군가 이런 걸 하나씩 우리가 추적해가고 있어요. 그 후보는 뭘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도 아니면 물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정한 그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제 생명 가능지대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제 별이 있는데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있는데 우리가 행성이 그럼 여기 행성이 생명체가 어디에 있냐? 지구에만 지구에만 있잖아요. 있죠. 행성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태양과의 거리? 그렇죠. 바로 뭐냐면은 온도. 그 다음에 또 대기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고 네.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명이 살 수 있는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춘 행성을 찾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거든요. 일단 별 옆에 행성이 있는지 먼저 찾고 예. 그 행성이 충분히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떨어졌는지 찾아보고 대기 조성은 어떤지 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뭐냐면은 이런 거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미리 예측을 해봤어요. 대체 숫자적으로 과연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별은 몇 개나 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도요?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예. 교과서에 있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 제가 따져본 거예요. 우리 은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별 하나당 행성이 있을 만한 확률, 그 별에 생명 거주 지역이 있을 확률, 이런 것들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은하에 생명체가 있을. 근데 네. 문제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랑 교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명체가 있어요. 문명체가 문명체가 교신할 수 있는 확률인데 그 확률이 범위가 정답에 보니까 너무 넓어요. 예.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1이 넘는지 안 넘는지는 그냥 아직 오차가 너무 커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예. 아무튼 그런 이론적인 예측도 하고 근데 하여튼 감정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천문학계에서 이제 보통 2010년에 가장 중요한 화두 미국에서 키워드 2개를 꼽았는데 그 천문학계 화두 하나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 또 하나는 외계 행성, 외계 생명체를 찾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이 두 그쪽으로 분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계 행성을 찾으면 지구는 이렇게 다른 별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쵸. 조금 파랗고 그렇죠. 뭐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외계 생명체가 하여튼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뭐 그런 별을 발견했어요. 그럼 약간 지구처럼 생겼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왜냐면은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아, 그래 그렇죠. 우리밖에 모르다 보니까 예. 그래갖고 많은 그냥 보통 상상력이 별로 없는 그 과학자들은 그냥 우리 지구와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이제 상상을 하죠. 최근에 예로는 이제 그 콘택트란 영화가 2개가 있는데 한국에서 네. 이제 원래 영화 제목은 어라이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헷갈리는데 컨택트라고 이렇게 한국 제목으로 나왔어요. 예. 왜냐면 옛날에 그 주디 포스터 영화가 컨택트가 너무 히트를 친 나머지 그래서 아무튼 그 영화가 근데 그 컨택트도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그건 뭐냐면은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교신한. 그치 교신한 우리랑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딱 이렇게 대화하는 그래서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외계인 장면이 있는데 음. 그래서 거기에는 외계인이 약간 우리랑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래서 이상하게 하여튼 생겼죠. 그래서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생명체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예. 뭐 우리랑 많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저는 잘 모르고 하여튼 생물 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 그 사진을 안 보여줬어요. 사진 보시죠. 예, 사진. 아까 찍은 사진 그 사진 시험 관측이고. 시험 관측이고, 예. 시험 관측이고, 어. 이제 이게 이제 진짜 사진? 진짜 사진 이제, 진짜 이제 사진.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와. 유클리드가 찍어서 보낸 첫 번째 영상이 11월에 공개를 했어요. 총 5개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그 5개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냥 사진첩을 본다는 생각으로 네. 좀 이제 가볍게 볼 예정입니다. 근데 가운데 사진은 완전 다른데요? 나머지 가운데 사진은? 뭐처럼 생겼을까요? 위에 뭐가 이렇게 말대가리. 그렇죠. 말머리 정훈. 말머리 성우. 이게 아니 뭐 예습해온 거 아닙니까? 치사하게 딱 혼자 봐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와. 누구나 봐도 아는 누가 봐도 말대가리처럼 네? 생겼는데. 뭐 하여튼 머리처럼 보이네요. 말머리 성운이거든요. 네. 말머리 성운이 뭔지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5개 사진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요거예요. 요 사진이 뭐냐면은 페르세우스 은하단이라고 하는 건데 은하단은 뭐냐면 은하들이 모여 있다. 모여 있는 거. 저 밝은 거 하나하나가 은하입니까? 그렇죠. 이 노란 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와. 동하는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죠. 봐요? 그래서 이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다 수천억 개씩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은하인데 이 은하가 여기에 몇 개 있냐면은 이 조그마한 영역에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제 우리 시군처럼 모여 있는 거를 바로 은하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찍었더니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제가 써놨는데 RGB 합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칼라 사진 우리가 예, 핸드폰을 예, 찍으면 예. 무조건 바로 그 칼라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쵸. 근데 천문학자들은 보통 칼라 사진을 바로 얻지 않고 파장별로 사진을 따로 찍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시광이라고 하는 거 네. 0.7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데서 하나 찍고 두 번째 Y 1.1 마이크로미터에서 한번 찍고 그다음에 H 1.7 마이크로 하나 찍은 다음에 이거는 RGB가 결국에는 레드, 빨간색, 그린, 예. 녹색, 블루, 예. 파란색을 이제 각각 짧은 파장부터 블루, 그다음에 그린, 레드를 넣어서 이 세 가지 색깔을 합쳐서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빨갛게 보인다 어떤 천체가 예. 빨갛게 보인다는 얘기는 가장 긴 파장에서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천체가 파랗게 보인다는 얘기는 예. 바로 짧은 파장에서 빛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하. 이게 노랗게 보인다는 얘기는 적절히 많이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의 밝은 점 하나가 이제 은하인데 그게 은하인지 그냥 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진의 화각은 정해져 있는데 뭐가 크게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땡겨 보면 보이지 않을까요? 땡겨보야 그게 잘 보이면 뭐 보이겠지만 사진에도 그 화질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 우리 사진을 찍었을 때 예. 이제 전체 영상을 찍으면 거기에 별도 보이고 네. 이런 은하도 보이고 성단
예. 별들의 집단, 작은 집단은 성단이라고 하는 성단도 보이고 성운, 이제 구름 예. 같은 것도 보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찍혀요. 예.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사진 찍고 누가 누군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가려내는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원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가려내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카메라의 분해능이 안 좋으면은 다 같이 흐리게 보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번호판 식별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네. 분해능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만이 걔가 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희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예. 이 은하가 수천억 개 별이 있는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 하나하나가 안 보여서 이렇게 희뿌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얘가 충분히 가까이 있어서 별 하나하나를 분해해 볼 수 있으면은 바로 다음 사진이 나와요. 성단 사진. 거기는 별 하나하나가 다 분해돼서 보여요. 요거는 분해돼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분해돼서 안 보이지만 별은 항상 여기서는 거의 육각 이게 우리가 육각 드라이버 나오는 그 육각형처럼 예. 항상 별은 육각형으로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육각형이 아닌 퍼진 천체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은하라고 보통 간주를 해요. 근데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슬라이드. 네. 예. 이거 아까 사진. 그렇죠. 그거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본 게 오른쪽 아래 거예요. 예. 그 이제 여기 위에 보이는 건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바로 구상성단이라고 하는데 구상성단. 별들이 동그랗게 공처럼 모여 있다. 예. 여기는 점 하나하나가 별인 거예요. 별이고 그리고 이 왼쪽 아래 가면 요건 은하인데 네. 은하인데 요것도 별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점 하나가 다 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확대한 버전들이군요. 이거. 그치, 얘를 예. 확대해서 본 게 왼쪽 아래 같은 거. 얘를 얘를 잘 더- 보니까 점묘처럼 점이 그렇죠. 많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멀리 갖다 놓으면은 이제 이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왼쪽 위에 거. 이게 이제 바로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건데 와. 여기는 별들이 잘 분해돼서 안 보이긴 해요. 예. 얘가 더 멀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멀리 얘를 있어서. 더 멀리 놓으면 오른쪽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굉장히 작게 보이고 분해가 잘 안 돼 보이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말머리는요, 그럼 말머리. 말머리는 더 가까운 거예요. 이따가 성운이라고 하는 건데 암흑성운이라고 말 그대로 암흑이라는 얘기는 안 보이는 우리가 이제 암흑 물질 할 때 그런 거 비슷한데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빛을 검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예. 빛을 다 흡수해서 안 보이게 막는 거예요. 딱 그 우리가 빛 오게 되면은 벽처럼 막 막아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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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네,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은하 단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예. 여기는 이제 특징은 은하가 많다. 은하가 가 많다. 특징이고 여기 거리를 제가 써놨는데 거리가 바로 2.4억 광년 떨어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2.4억년을 가야 된다. 2.4억 광년을 달려서 저한테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는 2.4억 광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이건 5시간을 노출해서 찍은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확대한 그림이 요거거든요. 오른쪽 아래 확대한 그림은 어딘지 잘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별인 거죠. 이게 별이에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를 확대한 저기. 게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일단 보시면 타원 은하라는 거고 예. 이게 나선 모양의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건데 저기 하나하나가 다 은하라. 그렇죠. 은하라는 거요. 요 육각형은 별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여기 보이세요? 예. 이상한 거. 아까 제가 삼색 합성을 할 때 네. 파랗게 보인다는 얘기는 파란색 빛을 짧은 파장 빛을 많이 낸다 그랬죠. 예. 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CCD가 약간 잔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CCD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몇 개 튀어나왔는지를 우리가 세서 빛이 왔구나라고 알아채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양동이를 퍼내듯이 읽어요. 네. 전자가 몇 개 나왔는지. 근데 읽다가 너무나 빛이 많이 들어와서 흘러 넘쳐서 막 옆에 양동이까지 채우는 거예요. 옆에 화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빛이 나온 거가 저렇게 그러니까 진짜 천체에서 나온 빛이 아니고 진짜 천체에서 나오는 빛은 아니고. 그 저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천문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이게 진짜 천체인지 가짜 천체인지 구분하고 또 진짜 천체 중에서 이게 은하인지 성단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한 다음에 예. 나중에 확실히 구별된 천체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알겠습니다. 이제 예. 은하 단위라고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천체는 이제 은하. 아까 은하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는 건데 얘는 이제 거리가 1천만 광년. 그러니까 1천만 광년. 와. 이제 1광년은 예. 얼마냐? 빛이 1초에 얼마 가죠? 1억 1초에 빛이 1초에 한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네.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예. 거기다가 3,600을 곱하면은 1년 동안 간 거리가 되고 그렇죠. 1시간이죠. 1시간. 거기다가 24시간을 곱하면 1일 동안 간 거리가 되고 네. 거기다가 365를 곱하면은 1년. 1년 동안 간 거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1광년이라고 하는 이제 거리고 그게 1천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아득하죠. 아득한 건데 요거는 이제 보면은 바람개비처럼 생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은하를 나선 은하라 그래요. 나선 왜 은하. 저렇게 생겼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게 천문학자가 하는 건데 바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은하를 뚫고 이제 우리 은하가 우리 은하도 이렇게 나선처럼 생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나선의 원반에 살고 있어요. 이 태양 여기 있죠, 태양. 우리 예. 은하도 저렇게 생긴 거. 네, 저렇게 생겨서 얘는 이제 요 우리 은하 원반의 이쪽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원반을 뚫고 봐야 돼갖고 평소에는 잘 못 보는 은하예요. 워낙 얘를 방해하는 먼지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는 먼지를 뚫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적외선 카메라로 먼지를 뚫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천체를 관측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특징이 별명이 숨겨진 은하라고 불렀어요. 잘 못 봐서. 근데 이번에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은 왜 은하들이 저렇게 생겼느냐? 도나 보죠? 뭘 이렇게? 그러게요. 바 그거예요. 팽이처럼 도니까 저렇게 뭐가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 지구도 아닙니까? 도니까. 맞아요. 지구랑 도는 거랑 은하가 도는 거 지구가 태양도 돌고 다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애들은 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예.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예. 태양이 또 우리 은하를 돌고 그렇죠. 또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부를 싸고 있는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움직여요. 또 움직이고 국부 은하군은 또 우리가 이제 그 거대 끌개라고 하는 어떤 큰 천체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끌려가고 그래서 모든 천체는 다 움직이는데 근데 하필 누구한테 중력적으로 붙잡혀 있으면 돌아요. 중력적으로 붙잡혀 있으면 예. 그래서 달이 왜 도냐?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어서 도는 어, 거예요. 예. 그 이제 구심력 역할에서 나선 은하가 저렇게 보이는 이유가 나선 은하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가운데 붙잡는 애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굳잡는 애가 누구냐? 바로 암흑 물질이 저렇게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 암흑 물질 얘기할 때 했었죠. 걔가 암흑물질이구나. 수제자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왜 처음부터 도느냐라고 할 때 이게 예. 뭐에 관련되면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돌기 때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깔때기가 있으면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네. 물을 아무리 정확히 부어도 깔때기가 한 방에 딱 그냥 가운데로 위에서 넣어지죠. 가운데로 떨어지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 물이 항상 어떻게 가요? 돌아서. 깔때기를 타고 가죠. 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 은하가 만들어질 때 가스가 이렇게 뭉쳐서 은하를 만드는데 가스가 모여 헤쳐 모여 하면 얘가 한 방에 딱 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라 돌면서. 중심에 돌면서 들어와요. 예. 그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말로 써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 가군동량 보존 때문에 항상 돌면서 생겨요. 그래서 저렇게 나선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중력은 질량이 질량이 큰 게 이제 강한 중력을 그렇죠. 작용하고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태양도 잡아당기는 거고 음. 지구도 달을 잡아당기니까 이제 중심을 가운데로 잡고 도는 건데 암흑물질은 질량이 관측이 된 게 없잖아요. 암흑 물질은 그 질량의 힘, 바로 중력으로 우리가 추론을 한 거죠. 암흑 물질이 있다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여기 암흑 물질이 있어라고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다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암흑 물질이 있어야 예. 얘가 이렇게 빨리 도는 게 설명이 설명이 돼. 된다. 라고 도입을 한 거죠. 근데 게다가 사진으로 보면 밝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가운데가. 그렇죠.
그럼 밝으면 뭐가 빛을 내는 게 있다는 뜻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암흑물질이 왜 필요하냐고 설명을 할 때 예. 은하가 돌아요. 예. 그러면 도는 그 속도는 음. 뭐에 비례하냐면은 중력. 그 도는 데 안쪽에 음. 있는 중력, 총 질량의 합하고 이제 비례를 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도는 속도를 알면은 질량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렇죠. 역산할 수 있겠죠. 예.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없어. 이 나선 모양이 생긴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질량을 다 합쳐 보니까 예. 이 도는 속도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를 도는 이 빠른 속도를 설명할 수 없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어야 되겠네. 그게 라고 그게 암흑물질이라는 거죠. 계산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합니까? 계산이 그 얘기도 잘못-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뉴턴의 법칙이 맞다면 예.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 어떤 사람이 아니 그냥 뉴턴의 법칙이 틀린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라고 반대를 한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아하. 뉴턴 역학을 수정하자 음. 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암흑물질 없이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법칙을 만든다는 거 하는 거는 어. 자연을 관찰을 해서 또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법칙을 만들고 다시 새로운 걸 예측을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예측한 게 맞으면 이 이론이 살아남는 거고 예, 예, 근데 그렇지. 예측을 해 틀리면 어. 살아남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수전 뉴턴 역학이 어. 다른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돼. 예측해서 틀려. 틀렸어요. 아. 그래서 그건 법칙이 아니다. 얘는 아직 성공한 이론이 못 됐어요. 아.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암흑물질은 아하. 있다고 도입을 하니까 어. 모든 게 뉴턴 맞아떨어져. 역학으로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주류는 어. 암흑물질 이론이고 아. 비주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항상 비주류의 사람들이 일을 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이 언젠가는 암흑물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지금은 하여튼 뉴턴의 그 음. 중력 법칙, 만류력 법칙이 통한다고 가정하면 그쵸.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뭔가 플러스되는 힘이 있어야지만 이게 설명돼. 그렇죠. 유클리드 앱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얘가 도는 속도, 속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도는 속도는 사진만 가지고 얻을 수가 없고 아. 우리가 이제 분광 관측이라는 걸 해서 한마디로 이제 프리즘, 예. 빛을 빨주는 수파람보로 퍼뜨려서 예. 그래서 이제 도는 거를 우리 아까 돌 때도 돌 때 빨리 돌면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면은 이게 빛이 파장이 길어지고 예. 다가오면은 파장이 짧아지고 이런 걸 짧아지고. 가지고 속도를 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관측을 해야 얘가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요 그림은 이제 이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오늘 뭐 재미난 얘기 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하는 거를 예. 나선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가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나선 은하, 예. 바람개비 같은 은하고 은하들을 보니까 어떤 은하들은 타원 은하, 별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그냥 나선도 없고 럭비공처럼 돼 있는 은하도 있는 거예요. 저기는 안 도는 건가요? 얘는 그 안에 개개의 별들은 도는데 마구잡이로 돌아요. 음. 각각의 별들은. 근데 나선 은하는 별들이 도는데 다 질서 같이 있게. 한 방향, 손잡고 한 손잡고 방향. 도는 거고 예, 예. 타원 은하는 별들이 지 멋대로 도는 거예요. 그럼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별과 별 사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커서. 잘 안 부딪혀요. 그 타원 은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막대 나선 은하라고 나선 은하인데 나선 은하는 가운데에 막대처럼 긴 막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건 또 왜 그렇죠. 이것도 별들이 막대처럼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또 가운데는 이제 중간 나선 은하는 이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의 중간. 그래서 근데 또 은하는 뭐냐? 어떤 은하는 불규칙 은하도 있어요. 불규칙 은하는 이런 형태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1000여 개씩 모여 있는데 어떤 애들은 다 같이 손잡고 돌고 어떤 애들은 다 같이 지멋대로 돌고 어떤 애들은 중심에 막대기도 만들고 예. 또 어떤 애들은 아무도 안 몰라. 그냥 불규칙하게 있고. 근데 정 가운데 암흑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좀 불규칙하거나 모양이 다른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암흑물질이 없는 거지 저기. 암흑물질이 이 제대로 없는 모든 거지. 은하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응. 암흑물질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블랙홀처럼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 얘를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계란 흰자처럼 계란 흰자처럼 동그랗게 싸고 있고 예. 그 안에 노른자가 들어 있는 게 바로 이런 별들의 나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암흑물질은
이 공처럼 흰자처럼 이 겉에. 은하를 겉하고 안쪽을 꽉 채우고 있어요. 예. 그 안에 우리 푸딩처럼 있고 그 푸딩 안에 건포도가 바로 이런 별들.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암흑물질이 그 딱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죠. 암흑물질 질량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모양이 거예요? 달라지는 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암흑물질 그걸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데 암흑물질이 동그랗게 있는데 예. 대부분의 은하들은 처음 태어날 때 이제 질문은 이제 나선 은하, 타운 은하, 불규칙가 세 가지가 왜 있는데 다르냐? 어떤 은하로 태어날까가 질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날까? 아니면 다 같이 태어난 태어났는데 다음에 달라지나? 달라질 거야. 예. 그게 질문인 거예요. 예.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다음에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누가 먼저 태어날까요? 불규칙.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불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야. 아니 뭔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불규칙했어. 얘기는 뭐 어. 그 뭔가의 뭐 뭔가 암흑 에너지 점점 힘이 커지고 뭐 질서로 가니까. 암흑 물질의 힘이 작아지고 어. 막 이런 거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러시구나. 이제 그러면 암흑 그 물질의 중량이 바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잘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유력 항설은 예. 나선 은하가 가장 먼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나선 얘기했을 은하? 가스가 모일 때 해처 모여할 때 예. 얘가 한 맞네. 방에 해처 모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다 깔때기에 물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요. 처음에 돌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제 나선 은하로 태어났다가 예. 얘네들이 나선 은하가 가까이 갈 수도 있죠. 예. 가까이 가다가 중력적으로 합체를 예. 할 수도 있어요. 예. 아. 이제 우리도 여기서 합병이란 말 쓰고 천문학에서도 네. 그 우리 경지에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합병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타원은하가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잃어버려서 합병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타원은하가 되고 근데 나선 은하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합병을 안 하고 다른 은하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중력적으로 얘를 계속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중력적으로. 예. 나 지나갈게. 근데 가까우니까 중력적으로 흔들어 두면 얘가 뭐에 중력적으로 뒤틀리고 막 왜곡을 받아서 바뀌어? 불규칙 은하가 되게 돼요. 힘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받. 주변 영향을 받아서 자기 본질을 그러니까 자기의 성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처음에 손잡고 줄 잘 맞춰서 가다가 옆에가 놀자 그럼 한 놈 빠져나가고 그렇죠. 엉망이 되는 거. 엉망이 된 그러다가 거지. 이제 그 서로 합격끼리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막, 그렇게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 줄 잘 서 있는 애들이 초기 은하고 오히려.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얘기한 말이 맞는지 그러면 우리가 먼 우주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나선 은하만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먼 우주에는 네. 초기 우주니까 초기 그렇죠. 우주에는 대부분 다 나선 은하만 태어났겠죠. 줄 잘 서 있는 애들만 있어야 그렇죠. 돼. 그러다가 처음에.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이 엉망이 있으면서 돼, 엉망이 돼. 엉망이 돼가는 거죠. 네.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 나선 은하가 많은지 압도적인지 그거를 연구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논문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네. 초기 우주를 봤는데 네. 정말 나선 은하가 압도적으로 많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 논문을 써서 이제 그 올렸습니다. 말은 교수님께서 그럼 쓰셨다는 거죠? 네, 저희 팀에 같이 이제 그 말은 지금 우주가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팽창한다는 게 맞다. 아니 과거에 과거 멀리 있는 게 과거 아니니까. 과거는 초기 우주. 과거- 멀리 있는 건 초기 우주의 그렇죠. 모습이다. 그래서 초기 우주의 모습을 봤더니 정말 나선 은하가 압도적으로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은하 형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이제 순서가 맞더라. 맞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걸 이제 했습니다. 맞,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집도 지저분해지니까. 천문학계가 뒤집어졌습니까? 절대 그런 일. 노벨상이죠, 나오는 노벨상. 근데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은 이제 워낙 천문학자들이 기다리고 그랬던 망원경이다 보니까 예. 나오자마자 보통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거는 관측 자료를 받아놓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해요. 분석을 보통 한 몇 개월씩 해요. 예. 몇 개월씩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막 글을 또 쓰고 글을 퇴고하고 마치 책 쓰는 것처럼. 예.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이 대략 한 빠르면 수개월, 길면 1년씩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다리던 망원경 자료 같은 경우는 천문학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모든 도구를 준비해 놓고 자료가 오면
그걸 제 컴퓨터에 딱 넣으면 네, 바로 바로 나오게. 튀어나와요. 어. 그래서 단 며칠 만에. 어.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제임스 의 우주만원경이 올라가고 그 자료를 공개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논문이 올라왔어요. 와.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어. 나오면 바로 숫자만 넣어서 딱 이제 숫자 이제 넣어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음. 숫자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너무나 기다려서 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예. 누가 제일 먼저 그렇지. 이걸 얘기했다. 그렇지, 그렇지. 해야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가 뭘 처음 얘기했고 그렇게 예. 하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인용 횟수라고 하는데 음. 그 인용 횟수가 높아야만이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인용하기 때문에 처음 논문 쓰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천문학자들은 잠 안 자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저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만 준비해놨다가 오셨다면서요. 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온 지 수개월이 넘어서 다른 이제 박사 이제 이정환 박사님, 뭐 박찬범 교수님하고 같이 예. 그분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은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여기 이제 이것도 줄 하나 서서 비슷한 간다. 네. 그 세 번째 은하인데 불규칙 외소 은하라는 이건 불규칙이다 이거죠. 불규칙이고 외소라는 얘기는 은하가 작다. 나이 많네. 그러니까 은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이는데 외소는 작은 은하. 얘는 엉망되네다. 엉망되네. 특별한 보면 특별한 형태가 없잖아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타원 같지도 않고 나선 같지도 않고 불규칙인데 근데 크기도 작아. 예. 이제 그런 은하고 그래서 NGC 682라고 하는 어떤 그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은하인데 네. 요거는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천문학자가 처음으로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라고 할 때 처음 관측했던 은하예요.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인데 우리 은하 바깥에 다른 마치 섬처럼 다른 은하? 섬이 있을까, 예. 다른 은하가 있을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NGC 682라고 하는 은하에 이게 그때는 뿌옇게 보였죠. 뭔지 예. 모를 때 예. 관측을 해서 거리를 측정했어요. 음. 거리를 측정했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도를 우리나라의 이제 경계가 뭐 부산까지 한다면 서울에서 한 500km 정도 되잖아요. 예. 네. 500km 했는데 얘 거리 뭐 사진이 측정해 보니까 나왔는데. 600km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 우리 은하 너머에 뭔가 있는 있다. 섬이구나, 제주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얘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그 당시 우리 은하 크기보다 더 멀리 훨씬 있더라. 멀리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 밖에도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처음 가르쳐준 굉장히 유명한 은하입니다. 지금 우리 은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는 그 떼지어서 잘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까? 그렇죠. 나선 은하. 나선 은하. 나선 은하? 나선 비교적 젊은 은하예요. 우리. 네, 나선 은하고 어. 또 거기에 나선 가운데 막대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막대 나선 은하가 되겠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네. 그거는 그래도 아직 젊다는 뜻이네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거예요. 네. 우리는 아직 질서정연한 세계에 있구나. 그럼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네. 이제 은하들이 이제 합병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은하와 합병을 한 이제 가장 가까운 은하는 이제 마젤란 성운이라고 막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예. 마젤란 은하가 가장 가까운 은하들인데 예. 걔 말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랑 꽤 가까이 있어요. 물론 가까이 있다고 해봐야 우리로부터 2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예. 그래도 걔가 제일 가까이 있네요. 가까이인데 제가 아까 은하가 우주가 팽창해서 은하들은 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 왜냐? 너무 가까워서 서로 땡기니까. 팽창하는 힘보다 땡기는 중력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중력이 팽창하는 걸 이기고 얘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합쳐질 거예요. 합병할 거예요. 언제요? 언제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언제? 주식 투자를 그렇죠. 언제요? 언제? 합병 시점을 알면은 이제 예. 잘해야 되는데 어. 60억 년 후에 60억 년. 60억 년. 60억 년 후에 합병을 할 거라서 예. 우리는 괜찮아요. 좋다. 근데 60억 년 이후에 은하가 합병하면 지구도 그냥 뭐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냥 소멸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신데,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씩 있고, 예. 안드로메다 그쪽에도 은하도 1000억 개 1000억 개 정도가 있으면. 있어요. 두 개 합쳐지면은 2천억 개. 별과 별이 막 부딪히고, 그렇지. 지구가 막 뒤집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은하는 생각보다 공간이 커서 어. 별과 별 사이 간격이
꽤 넓어요. 예. 그래서 별이 부딪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별과 별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아. 그래서 일단 태양은 다른 별과 부딪히진 않아요. 근데 은하와 은하의 사이보다 그 별과 별의 사이가 훨씬 가까울 거 아니에요. 가까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넓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 멀리 떨어지냐. 진짜 그렇지, 별은 그렇지. 너무 작은데 먼지만한 거여서 걔의 그 합쳐서도. 주변의 공간과 은하와 은하 크기에 비한 공간의 비교.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렇더라도 부딪히진 않더라도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상한 영향이 있어. 그러면 막 한 바퀴 삥 졸로 돌고. 그때는 지구의 생명체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제 불규칙 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마젤란 그 은하가 불규칙 은하예요. 예. 얘네들이 왜 불규칙한 모양을 갖고 있느냐? 우리 은하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 은하의 중력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별들이 굉장히 마구잡이로 흩어진 거예요. 괜히 미안하네요. 미안한데 우리가 우리 이제 국부은하군이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에서 안드로메다 국부은하군의 은하가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넘버 1, 2예요. 제일 힘이 센 두 사람이에요. 두 은하. 그러다 보니까 골목대장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들을 자꾸 건드려요, 우리가. 얘들 다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얘들 다 죽여. 안드로메다도 안드로메다 거기를 주변을 거느리고 예. 우리도 우리 주변을 자꾸 막 그 괴롭혀서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은하들이 굉장히 못 살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60억 년 이후에 은하가 합병하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합병하면 지구는 그냥 생명은 종말이네요. 그 이제 지구 안녕. 아까 얘기했듯이 별과 별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요. 예. 그래서 지구도 이제 지구도 태양에서 이제 중력적으로 다른 별이 와갖고 얘를 이제 중력적으로 떼어놓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계산을 해봐야지 확률이 적으면 그냥 얘는 평온하게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평온하게. 있어. 평온하게 평온하게.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있을 일이 거.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별이 너무 가까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중력적으로 건들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공룡이 왜 멸종했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멸종했다고 했죠? 네. 왜? 다 힘이 너무 세서 아, 저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날짜 말지. 근데 그 행성이 와서 부딪혀서. 공룡이 왜 멸종을 했냐면은 예. 이제 운석이 그쵸, 엄청나게 운석이 큰게 와서, 큰 와서, 운석이 와서. 지구에 떨어져서 이제 뭘 다 덮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룡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누가 걔를 던졌느냐, 그 돌을 던졌느냐, 예. 그 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데 소행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제 그 돌덩어리를 같이 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냥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그냥 자기 궤도로 그냥 돌 뿐이에요. 아무 예.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얘를 중력적으로 건드려줘야 궤도를 이탈. 자기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걔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걔가 이제 그 문제인데 범인이죠. 핵심인데 범인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 암흑물질이 했다. 라고 해서 안 기자님 그래서 네. 우리 은하에 암흑물질 원반이라는 게 있다. 예. 암흑물질 원반이라는 게 있으면 예.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를 도는데 우리가 이제 원반 돌 때 그냥 우리가 평평하게 도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목마 타듯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돌거든요. 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암흑물질 원반을 지나갈 때 예. 영향을 받아. 암흑물질의 중력적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이 우리 태양계를 중력적으로 흔들어 놔서 예. 그래서 잘 돌던 소행성 두 돌덩이가 돌덩이가 갑자기 지구로. 궤도를 지구랑이- 이탈해서 지구랑이. 지구에 충돌해서 공룡이 멸망했다는 게 바로 그 이제 물리학자 분이 쓴 리사 랜들 그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와. 그래서 제목이 암흑물질과 공룡.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런 SF 소설을 썼지? 라고 했는데 SF 맞아, 소설이 맞아. 아니라 암흑물질 암흑물질 원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암흑물질 원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암흑물질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암흑물질도 암흑물질 전자, 암흑물질 양성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통 암흑물질 한 가지 종류만 가정을 생각하는데 예. 아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수소 하면은 양성자랑 전자랑 합쳐진 게 수소잖아요. 예. 암흑 양성자, 암흑 전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얘가 아니냐? 합쳐지면 암흑 수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 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냉각이라는 걸 해서 얘가 얇은 원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분의 어떤 물리학적인 논문의 그렇겠네. 의견이고 그걸로 그 공룡의 멸종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말이 되네요. 말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지금도 어. 뭔가 돌아다니는 운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암흑 원반을 지나다가 영향을 받아서 돌을 던지는 갑자기 영향을 그렇죠. 받아서 그렇기 언제든지 때문에 지구로도 또 올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조그마한 이제 소행성이나 해성이 올 때 예. 과연 우리 지구 멸망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예. 라 하는 게 이제 천문학자들의 역할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구 방위대를 만들었어요. 예. 그 진짜로 진짜로 지구 방위대를 만들어서 어. 소행성이 날라올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얘는 그런 영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핵폭탄. 그래서 이제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고 예.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아마겟돈은 브루스 윌리스가 예. 네. 직접 가서 어. 그냥 폭탄을 터뜨리면 이 소행성이 쪼개지니까. 겉에서 하기 때문에 얘가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신추 드릴로 파가지고 거기다 중심부에서. 폭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벤 애플렉이랑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보내놓고 자기는 들어가서 땅 파고 들어가서 어. 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지구에 떨어지는 걸 막았다.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뭘 하냐면은 당구를 하듯이 예. 다가올 때 어. 인공위성을 충돌을 시켜요. 아. 그래서 궤도를 살짝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실험이 다트라고 하는 실험으로 이것도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다트라고 한 실험을 미국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와. 소행성의 궤도를 어. 내가 인공위성을 충돌시켜서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을까 예. 해봤더니 성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지구 방위대가 지구를 지킬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미국은 지구도 지켜주는군요. 야. 그래서 진짜 천문학자가 우리나라도 진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해야 되는데 음. 아시겠지만 국가 돈이 R&D 없어. 예산이 지금 여러분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서. 일괄 30% 삭감. 알겠습니다. 야, 천문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지구를 지키는 네. 일이라니까요. 근데 여담으로 하자면 네. 말머리 성우는 얘기를 못했군요. 교수님 찾아오세요. 정말 또 못했어. 그거 봐. 야, 진짜 이게 천문학은 들어도 새롭고. 네, 알겠습니다. 참 역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천문학자. 그렇죠. 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황호성 교수님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